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새 9월을 맞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에는 많은 변화들 그리고 각종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는데요. 현재 시장은 무엇보다도 9월 FOMC 회의를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한편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외환시장 방파제로도 불리는 외평기금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외환시장에도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와 엔비디아 쇼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움직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군 회계연도가 10월 1일 이렇게 시작되면서 9월 달에는 보통 주식을 팔기 때문에 정기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주식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전조가 8월 말에 거래일 기준에서 그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주가가 3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 초반에 발표되는 이런 경제 지표 모습이 9월에 그 장세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는 8월 초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8월 쇼크를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작용 차원에 지금 아까 홍영급께서 주간 일정을 얘기할 때 그런 일정들을 좀 잘 참조해서 증시에 임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달 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문제 발단이 됐던 것이 7월 7월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엔 경기 침체 우려지만 그 위에 발표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렇게 보면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거나 그보다는 낮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경기 침체 우려를 했던 것이 이번 주 3일에 발표에는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한 달 전에는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46.8 정도로 경기 침체 여부가 되는 50 밑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발표되는 게 증시의 그 호재 쪽으로 좀 한 달 전과는 달리 그런 쪽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2분기 성장률 잠정치였었죠. 그래서 속보치가 2008이 대비해서 3%까지 우리도 그때 당시에 3%대 성장이 보이느냐 이렇게까지 홍경카랑 같이 얘기했습니다는 그 모습에서 금요일 방송했던 것이 토요일 아침에 끝났던 미국의 증시물 3대 지수가 시원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월 초에 발표되는 이런 경제 지표 모습이 과연 가을 랠리 기대감을 높이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좌우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9월이 찾아왔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9월 FOMC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B컷을 단행할 가능성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능력이 없어서 신문사 경제신문의 편집국장은 되지 못했습니다는 또 제 성격상 그 편집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성격으로 한국경제신문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는 만약에 제가 편집국장이었다면 아마 2년 만에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그 역전 현상에서 정상화를 찾은 거를 아마 일면 톱으로 다뤘다. 제 이제 가상적인 편집국장입니다. 그만큼 지난 주말에 9월 FOMC의 그 입장 이것을 어떤 정도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단기 금리 차에 정상화됐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국내 언론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사실 2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 2년물과 10년물 2022년 7월 3일 날 정확하게 단고 장저. 이 예일드 커브에서 단고 장저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됐는데요. 미국의 거래일 기준으로 8월 28일 마감일 하루 전에 10년물과 2년물이 0.01%포인트 1bp 정도 오히려 그 10년물이 2년물을 상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저 장고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하루 전에는 이렇게 사실 플랫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는 사실 9월 달에 2년 만에 단고 장저에서 단저 장고로 yield 커버가 정상화된 이 여부의 정착 여부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증시정 측면 달러 가치 움직여서 굉장히 관심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 월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지금 예상선으로 나오고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간의 2년 만에 정상화되는 이런 측면을 볼 때에는 앞서 홍영권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0.25냐, 0.5냐, 9월 FOMC 17일부터 그렇죠. 시작되죠. 예. 양일간 시작되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미컷을 당연히 수 있는 가능성이 30%대로 줄어들었다. 지난 주말에 시카고 페드워치의 9월 FOMC에서 사실 비컷 0.5%포인트 단행할 가능성은 이제 30%대까지 줄어들어서 8월 쇼크 이전에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지금 홍영권도 지적했습니다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8월 실업률이 7월 실업률이 4.3%인데요. 4.5% 이상 이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이러면 비컷을 단행한다. 근데 경기 침체의 여부를 페드 입장에서 확신해주기 때문에 0.5%포인트 단행하면 오히려 증시 호재보다는 악재가 된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7월 실업률이 한 4.3 정도, 7월 달 정도 수준만 나오면 0.25%포인트 인하하고 피벗이 단행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는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 FOMC 회의 결과 0.25냐 0.5냐 결국에는 피벗이 단행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듯한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 연준의 달러 임페리얼 서클 보고서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달러 임페리얼 보고서. 예. 여기선 달러 임페리얼, 달러 제국주의죠. 그렇죠. 과거의 브레튼 우즈 체제,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제도를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년에 3월달에 나왔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2020년 3월달에 1년 전에 미국의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되겠죠. 그 다음에 세계 제조업이라든가 교육이 위축되면 신흥국의 위기가 되고 미국이 자금을 블랙홀처럼 들어간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결과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재강화되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그렇게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요. 이제 2022년 3월부터 추정했던 금리 인상 국면이 이달을 기해서 피벗을 추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달러 임페리얼 서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외환시장과 증시적 측면과 자유관시장면에서 최대 관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의 탈달러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이렇게 긴급히 입수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면 피벗이 단행하면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료 여부, 탈달러와 함께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차 변화가 있고 환차익의 변화가 있다면 각종 캐리 자금의 형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는 세계 증시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주도력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모든 게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나왔던 뉴욕 연준의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게 있죠. 바로 달러 스마일 이론인데요. 이 이론대로 한다면 현재 달러 가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달러 임페리얼 문제는 다들 아쉽고 거기 결부돼서 달러 스마일 이론도 많이 나왔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 배경은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막에서 이 스마일 보면 시청자 여러분 스마일 아시죠? 저는 웃음을 잘 안 짓습니다는 또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스마일 짓더라도 스마일 모습이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는 홍영권은 이렇게 스마일 하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스마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측의 경기 사이트를 이렇게 보고 우측은 달러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일 때는 안전 통화로 부각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이제 스마일의 이쪽 꼬리 올라간다.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완전히 미국이 경기 회복세다 강하게 대지될 때는 회색지대라는 얘기도 경기 회복되더라도 오히려 달러 가치가 안전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다. 그런데 미국 경기가 확실히 이렇게 강하게 회복되면 그때는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우측 꼬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실 달러 이렇게 스마일 이론인데요. 그 스마일 이론을 틀어서 2020년서부터 요 그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2020년 3월 이후서부터 이쪽 곳에 해당됩니다. 크라이시스라 표현. 그래서 이때 달러 인덱스가 한 114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그 경기 회복과 함께 경기 회복 때에도 확실하게 경기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9월에는 달러 인덱스가 9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보면 미국의 경기에서 노랜딩에서 확실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8월 달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감안하게 됐다는 얘기죠. 예. 6월 달 바로 직전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경제가 좋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그때 우측꼬리의 위가 되면서 106까지 됐습니다. 자, 8월 달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예. 또 9월 달에 이걸 감안해서 미국의 피벗, 이게 0.2였냐, 0.5%뿐이냐. 어찌됐든 2020년 3월 달에 추진했던 금리 인상 국면이 금리 인하 국면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우측꼬리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FOMC 6월 회의에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그 김채연 PD께서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든가 달러 스마일 이론 얘기할 때 지난 주말에 달러 인덱스의 예. 그림 또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의 그림을 좀 보여주셨습니다는 지금 달러 인덱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06에서 지금은 100일 정도로 내려온 상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제 되돌림 현상이 되는 거죠. 예. 되돌림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강세 현상이 마무리될 것이냐,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와 함께 달러 스마일 이론보도 그대로 전해져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사실상 종료가 되는 게 아니냐, 실제 시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예상들이 속속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가치 분명한 전환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도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죠? 네, 그래서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에 이상 조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탈달러 움직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위안화 결제 비중 지난 주말에 나왔던 통계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달러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결제 통화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는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예. 같은 러시아 루블화 통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통화를 두 사회 국가들이 결제할 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 아이러니컬하죠.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결제 비중이 90% 이상 육박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 이후에는 이것이 급속히 위치돼서 45%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걸 탈달러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결제 통화 비중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두 국가의 결제 통화에서 달러 비중이 이렇게 위축됐다면 뭘 가지고 결제하느냐? 바로 위안화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결제 비중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상당히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과 전통적인 동맹국 관계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무기 쪽에서 보면서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달러 비중이 떨어진 만큼 위안화 비중이 빨리 올라가진 않은데요. 그래도 위안화 비중이 두 국가의 결제 통화에서 루블화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외환보유 중에서 위안화 비중이 15%에 달한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는 차이나 이렇게 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맹주 국가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서로 사회주의 맹주 다툼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아무리 지금 푸틴이 위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모든 경쟁의 사회주의 국가에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러시아 내에 아주 러시아의 전통을 중시하고 또 과거에는
중국이 등석평 전에는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 구소련이 사회주의 국가 맹주 입장에서는 여기도 뭐냐 자체적으로 반성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예. 그게 러시아 내에 중국의 물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결제 통화에서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위안화 비중이 꾸준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4.74%에서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1인당 GDP가 $10,000 이상 조금 넘은 상태에서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예. 위안화 결제 비중은 돈에 대해서 신뢰가 중요하고 돈에 대해서 인버디드된 행위로서 인버디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제 통화 비중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세계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지난 주말 통계를 보면 4.74%씩 세계에서 4위로 올라갔던 것은 굉장히 빠른 증가세이다. 이게 탈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미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달러 중심 체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홍역을 치를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브리튼 우즈 체제에 예. 9월 달에 피벗을 단행할 때는 그동안 이제 고금리가 중국의 달러 가치를 받치고 자금의 블랙홀처럼 받치는데 미국으로 들어갔던 캐리 자금의 어떤 이론적 근거가 됐었는데요. 예. 마지막 요게 좀 피벗이 단행할 때는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 뭐든지 리스크 관리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사실 현상이 나타나서 사후적으로 떠들면 투자 관리상 그렇게 이렇게 그 좋은 전략은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9월 2년 만에 대응하는 피벗에 앞서서 이런 국제시장의 구조 변화를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넌 시스템 상태에서 사실 결제의 그 어떤 망에 해당되겠죠. 이 결제망인데요. 달러 결제망은 최근 들어서 빨리 좀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달러 결제망은 쉬프트죠. 뭐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쉬프트인데요. 최근에는 위안화 결제망인 취입스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결제망은 SPFS로 가는데요. 여기에 결제 비중보다 결제망이 더 빨리 무너지는 배경은 뭐냐 하면 지금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품 거래 결제에서 보면 예. 사실 중국의 이렇게 칩스에 의존하는 패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내의 위기 역할이 확실하게 바이든 정부가 주도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 사우디가 지금 중국 쪽으로 다가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쪽으로 다가서는 게 뭐냐? 사실 최고 통수권자가 중국에 방문하고 시진핑이 사우디에 방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제망의 비중입니다. 결제망. 그리고 최근에 룰라 대통령이 최근에 그 중남미 국가들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에 이 전기톱 예, 그렇죠. 아시죠? 말리. 이분에 의해서 이 올해는 아르헨티나 국제라든가 아르헨티나 증시라든가 중남미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 이렇게 보면 지난달에 세계 증시에서 보면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브라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아르헨티나의 주가 상승이 한 달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의 코스피는 거꾸로 2% 이상 떨어졌는데요. 중국과 함께. 예.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중남미의 이렇게 증시적 측면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예. 브라질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증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 다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달러 결제망이 각국의 이렇게 무역 결제에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결제에서 그리고 외환보유에서 달러 비중이 낮춰지는 것보다도 예. 이렇게 결제망에 이렇게 붕괴 달러 위주의 그 결제망이 하는 스위프트의 Y 속도는 빠르다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결제망이라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결제할 때 결제망을 상당히 하는데요. 예. 이 결제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변화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이 앞으로 피벗을 단행할 경우에 외환 시장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죠? 네,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라는 것은 예. 동맹국 체제에 구축하는 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러 임페리얼 서클에 있어서는 그 레벨선이 좀 다 다른데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 봤던 달러 가장 강세가 예. 1달러에 1.1유로에 160엔에 예. 그다음에 1,400원이 가장 달러 임페리얼 서클의 가장 하이 포인트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냐? 9월달 피벗을 다행할 때는
지금 관심이 1달러에 1유로 등가 순이죠. 예. 그래서 130엔, 그다음에 1,300원 요 선이 붕괴되느냐 이 여부입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를 시간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지적해드리겠습니다는 1달러 1유로 등가 가능성은 깨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다음에 1달러 1,300엔, 130엔도 붕괴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일본의 재팬 회의가 있습니다는 거기서 추가 금리 인상은 올해 이달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달에 피벗을 단행하고 금리나 일본이 그 이어 곧이어 있을 일본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130원 깨지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이번 달에는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당분간 생각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달에 자, 그동안 원달러 하면 1년 이상 동안에 1,350원 이상의 환율 수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달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1달러에 1,300원이 붕괴될 가능성. 이제 1,200원 선이 보이는 선. 지금 1,337원까지 내려왔던 이 원달러 환율 수준을 김채연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이게 이달부터는 1,200원대, 1,200원대는 1,290원도 1,200원대입니다. 이런 식의 1,200원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외환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350원대 이상이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우리 외환당국도 1,350원 이상 환율세 1년이다 하다 보니까 외평채 기금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이건 그래서 외평채 기금 얘기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달에는 좀 가능성이 적긴 합니다는 10월부터는 1,200원대 환율이 보인다 하는 것도 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300원대가 깨지면 이 수준은 얼마큼이냐? 그렇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적정선을 환율 이렇게 수출 채산성 모델, 경상수지 군용 모델 하나하나 알겠습니다는 환율 구조 모형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텍스 마니 기법에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각 방법에 따라서 적정 수준이 다르긴 했지만 그 네 가지 방법을 딱 하면 우리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26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300원 깨지더라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 이 방송을 보시는 회장님이나 CEO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외환당국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외환당국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때도 그렇고 방금 전에도 그렇고 외평기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좀 신문 좀 가져와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이 아주 전월란 소정에서 토브런게 외평기금을 대폭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입장에서는 외평기금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1967년 사실 우리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얘기했고 외환위기를 당하다 보니까 이 기금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성도 증폭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는 외평기금을 대폭 삭감한 거는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는 환율 수준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변동성이 베트남 동아발이든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루피아보다도 높다는 것, 2배, 5배 높다는 것 아시죠? 아직도 불안합니다. 한국은 왜냐? 포트폴리오 지위가 신흥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 그런 상태에서 외평채 기금을 대폭 줄였는데요. 사실 우리의 포트폴리오 지위는 아직도 신흥국이다 하는 것을 외환당국이 꼭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 외환위기 경험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당한 뼈아픈 압정을 감안해 볼 때 외평채 기금은 쉽게 줄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